네,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렉트 메시지가 이게 왜 약간 지금 오류가 있어요. 웹엑스 이런 게 약간 오류가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 확인했냐면 상속세 납부 세무조사는 왜 나오는 겁니까? 세무사를 통해서 다 신고했는데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 제도가 아니라 정부 결정 제도입니다. 정부 결정 제도라서 무조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조사가 나가고요. 결정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명예양이라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정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고는 그냥 어떻게 뭐라 설명해야 되냐? 약간 협력 의무예요. 협력 의무. 협력 의무고 이제 과세관청에서 무조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십억 원 이상이면은 세무조사는 무조건 나갑니다. 무조건 나가요. 예. 그래서 뭐 그게 뭐 이상이 없다 하면은 가산세도 전혀 없는 거고 상속세도 아예 납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증 비율이랑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은 그거는 사실 제가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통계를 뽑아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법정 상속 지분도 많고요. 이제 지금 물어보신 게 유증 비율이랑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속인 간에 합의를 많이 합니다. 합의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유증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법정 상속 지분으로 가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간다, 누가 더 많이 간다 이런 비율이 더 많죠 아무래도. 예, 모든 사람이 이제 유증을 하고 막 그렇게 가지는 않으니까요. 상속세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는데 사실 이제 상속세라는 게 약간 어, 일상생활에서 이제 좀 뭐 많이는 발생하는데 요즘 들어 사실 많이 발생하죠. 예, 부동산이나 이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발생해서 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신 분들은 제가 아직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전에 분들이 보내신 거랑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메일로. 제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써드릴게요. 네. SONO 그리고 숫자 1000입니다. 요따 메일 주시면 저 웬만하면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예, 좀 전화가 뭐야 답변이 어려운 내용이면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전화로라도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구두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네. 근데 뭐 일반적인 사실관계는 이런 거는 사실 뭐 이거 뭐 증여세 과세 되나요? 이런 거는 대답해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좀 러프하게 이제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또 세무사도 아니고 하니까 현재 뭐 세무사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증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증여는 뭐라고요?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야 너 이거 증여해줄게 라고 하면 수증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주세요라고 해야지 증여 계약이 성립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증여 계약서 쓰는 거죠. 근데 상습법상 증여는 뭐라고요?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이전, 시가와 대가 차이, 그리고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이거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냥 바로 너의 승낙 의사랑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된다. 여러분들 상속세도 사실 그전까지 좀 재밌었는데 증여세는 더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게 생활에 밀접한 과세이기 때문에 세무이기 때문에 더 재밌어요. 여러분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수증인입니다. 수증인. 우리가 증여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증인이라고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증여자가 납부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증자다, 수증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재밌어요, 아주. 근데 지금 1억 원을 증여했는데 수증자가 납부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증여자에게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조건이 있어요. 매우 유명합니다. 연대 납부 의무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읽어보시라고 하면 좋지만 제가 이제 재직자들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 한번 5분 줄 테니까 읽어보세요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납세사 복교실이니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증여자는요. 다음 각호 호라는 게 이거거든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 이거 당연히 원칙이죠. 원칙. 수증자가 납부할 여러분들 이거 책이 없어요. 제가 그냥 갑자기 갖고 왔어요. 이 연대 납부 의무를 갑자기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면 이거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교환으로는 작성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쭉 보다가 연대 납부 의무를 과연 설명을 안 해주는 게 맞을까? 양심상의 가책을 느꼈죠. 그 연대 납부 의무 갖고 왔습니다. 수증자가 납부할 원칙이지만 다음 각호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음 각호가 뭐냐면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 불분명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하기 어렵다. 첫 번째는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행방불명. 수증자의 행방불명. 수증자에게 우리가 과세를 때려야 되는데 수증자가 행방불명 됐대요. 두 번째는 수증자가 개털이다. 개털털이 개털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아주 유명한 겁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다. 여러분들 수증자가 비거주자면요. 누가 납부해야 된다? 증여자가 연대 납부해야 된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윤윤식, 제 이름이 윤윤식이죠. 윤윤식이 하버드 대학교에 하버드 대학교에 증여를 합니다. 하버드 멋있잖아. 나 그리고 좋은 일에 쓰이니까 뭔가 하버드에 증여하면은 뭔가 우리 지구나 이런 거를 위해서 막 온난화 이런 거 해결해 줄 것 같고 해서 하버드에 증여를 해요. 100억 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100억 원을 좀 증여할 만큼 재산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꿈 같은 얘기죠. 100억 원을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세가 예를 들어 40억 원이 나왔다. 세액까지 해서 증여 세액이 이거 누가 납부해야 됩니까? 하버드가 납부해야 되죠. 하지만 과세관청이 가서 하버드한테 100억 원 내라 하면 하버드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그럼 누가 납부해라? 윤윤식이 납부하라는 거예요. 비거주자면 수증자가 비거주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건 다 조건이 있죠. 뭐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조세채권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1번, 2번은 다 조건이 있어요.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조건 없이 무조건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증여자에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잘못 증여하면요. 증여자가 세금 다 납부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만 엄청 많아요. 쭈쭈쭈쭈쭈 엄청 많아요. 조항이. 그거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많기 때문에 차라리 연대 납부 의무 대상 증여만 따로 보시면 되게 편해요. 1번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의 증여. 따라서 시가와 대가 차이, 재산가치 증가는 제외하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증여자에게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 주식 증여, 비상장 주식 같은 거 상장 주식 증여 하는 경우가 지금 이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인데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행방불명해서 조세채권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증자가 개털이다. 그래서 조세채권 확보하기 어렵다.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다. 그럼 누가 대신 납부해야 된다? 연대 납부 의무 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것도. 증여세 과세책임 배웠죠? 잠시만요. 저 에어컨 좀 내릴게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난방이 나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더운데 난방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증여세 서식이에요. 증여세 서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수중인별로 해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이거 작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 쭉쭉쭉쭉 써야 돼요. 그러고 나서 빼는 게 첫 번째 빼는 게 바로 비과세 재산가액인데 여러분들 비과세 재산가액 과연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한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과세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46조 1호부터 10호까지 쭉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상 1호, 2호, 3호, 4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국가가 아니잖아. 우리 국가가 아닌데 우리가 뭐 신경 써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5호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시거나 여러분들 뭐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예? 그럼 뭐 상당하면 부의금 받고 결혼하면 축의금 받고 여러분들 축의금 많이 내죠. 그거 징여입니까 아닙니까? 원칙상은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이 이전됐잖아요. 무상으로 이전됐잖아요. 원칙상은 징여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 아파요. 아프면 우리 뭐 하죠? 십시일반 해서 치료비에서 야 입원비로 써라. 이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됐다. 징여입니다. 과세돼야 돼요. 하지만 과세하지 않는다. 왜 과세하지 않을까? 바로 이 5호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5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합니다. 이게 5호입니다. 5호 역시 10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생활 밀접형 징여입니다. 생활 밀접형 징여인데 생활 밀접형 비과세 징여예요. 첫 번째 이재구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리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 축가금 부의금, 혼수용품, 타인으로부터 뭐 기증받아서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100만 원 미만, 그리고 6호, 7호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총 10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6번, 7번. 이렇게가 중요합니다. 많이 발생하죠. 사실 이재고금품 여러분들 뭐 이재고금품을 받아가지고 뭐 증여세 신고 이런 거는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활증여 비과세 대표 유형에 대해서 빨리 강의해 드릴게요. 빨리. 46조 상징령 35조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법에 이제 친숙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쭉 읽을게요.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우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뭐야 됩니까? 지출해야 된다. 지출. 예금 적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보시죠. 3호.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인정되는 금품. 그리고 4호.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여러분들 지금 우선 제가 축의금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축하금 그리고 폰수용품 둘이 세트예요. 세트. 따로 갈 필요 없습니다. 세트다 세트. 그리고 여러분들 이 통칙이에요. 이 사망 한번 읽어보시면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한도가 있나요? 지금 한도? 지금 한도가 있어요? 예전에는 20만 원짜리 한도가 있어요. 20만 원이었어요. 한도가. 근데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혼주의 하객과 신랑 신부의 하객으로 나뉘죠. 제가 말씀드렸죠. 축의금이 각자한테 이렇게 꽂힌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다. 그래서 과세가 사실 쉽지가 않다. 이게 맞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랑 신부는요. 여러분들 신랑 신부가 아직 그래도 좀 어리잖아요. 어리다.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입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이제 판례의 그거죠. 사실 이게 왜 나왔냐면 신랑 신부가 상가 분양권 샀어요. 아파트 샀어요. 그런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갔어.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저 친구들한테 다 축의금 받은 건데요. 축의금 비과세잖아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야, 너 혼주한테 받은 걸로 추정해서 과세할래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네가 입증을 못한다. 입증을 못하면 통상적으로 혼주한테 받지 않냐. 혼주가 지금 자금력도 있다. 그래서 과세를 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랑 신부 너 이거 뭐 축의금 누구한테 얼마 받았고 누구한테 얼마 받고 그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깨졌어요. 신랑 신부만큼은 이게 비과세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입증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혼주가 신랑 신부한테 축의금을 줍니다. 이거 과세 대상일까요? 비과세 대상일까요? 이게요, 무조건 과세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다. 이게 혼수용품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필요 혼수용품으로 이제 지급을 했다면 그거는 비과세고, 만일 신랑 신부가 호화 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으로 사용을 했다면 그거는 과세입니다. 네, 축의금 관련 질의 외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매우 재밌어요. 여러분들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리고 교육비가 있는데 이 교육비를 피부양자가 꾸며줄까요? 즉 치료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부양 조건이 필요 없어도 바로 비과세가 되죠. 왜요? 피부양자가 뒤에서 앞으로는 꾸미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사람의 부양 의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비도 부양 의무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게 법원까지 갔습니다. 피부양자의 부분은 생활비, 교육비까지 수식한다. 따라서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 갑이 을한테 치료비 1억 원 송금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을이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만 한다면 부양 의무 조건과 필요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과세다. 따라서 형제관계에서도 그냥 비과세가 될 수 있다. 치료비 목적으로 쓴다면. 그리고 부가 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1억 원을 송금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케이스예요, 얘가. 얘가요. 어디 이제 뭐 두메산골에서 혼자 복학을 해가지고 스카이, 예, 스카이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으니까 매년 1억 원씩 야, 너 서울 가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딸아 너 매년 1억 원씩 아빠가 생활비랑 뭐 학비 다 대줄게 이랬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얼마나 똑똑해요. 장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과외 알바도 합니다. 고액이겠죠? 과외 알바. 과외 알바도 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받은 1억 원을 어떻게 합니까? 차곡차곡 저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딸이요. 야, 부동산 시장 좋다.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과세관청이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 나왔어요.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야, 너 부동산 이 10억 원짜리 너 자금 출처 하나도 없던데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난 거야? 하니까 이 딸내미가 웃으면서 합니다. 조사관님,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시네. 이거 나 우리 아빠한테 생활비 교육비로 받은 거예요. 이거 비과세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과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세할 수 있을 것 같죠? 왜요? 왜 과세할 수 있을까요?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너가 만약 예적금하거나 주식 또는 토지, 주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비과세 안 된다. 그러니까 해당 용도로 지출을 하라. 비과세가 되려면 해당 용도 지출해야 된다.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과세해야 됩니다. 이 딸이 이제 직접적으로 진짜 조세 심판한 이제 사례입니다. 진짜 있었어요. 이런 게. 네, 이제 비과세를 넘어가고요. 피부양자에 결혼한 자녀나 손자.
자녀나 손자가요. 소득 요건이 있으면 안 돼요. 소득 요건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손자 같은 경우는 1차 부양자가 누구죠? 그 손자의 엄마 아빠죠. 잠시만요. 지금 나, 자녀, 손자죠. 얘가 만일 소득이 있다면 부양 의무 있다. 의무 있다. 대신 소득이 있다면 부양 의무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손자 같은 경우는 누가 1차 부양 의무자죠? 자녀가 1차 부양 의무자입니다. 자녀도 소득이 없고 얘도 소득이 없다. 소득 없다. 둘 다 없어야 돼요. 손자도 소득이 없고 자녀도 소득이 없어야 내가 손자한테 주는 것이 부양 의무 저희 부양 의무가 있어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요거 안 보이시나요? 화면 바뀌셨죠? 여러분들 설명됐죠? 지금 이따 제가 지금 보이죠? 예, 누가 이제 화면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질문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한 겁니다. 네. 채팅에 누가 물어봐서 네,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무는 취지, 제가 웬만하면 취지를 다 설명드리는데 취지 너무 당연해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야, 내가 너한테 5억 원 증여해줄게. 수증자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 뭘 별 말씀을 별 이것을 뭐 괜찮은데 이렇게 겉으로 말하다가 속으로는 아싸! 얼마다? 5억 원 이익 봤다. 그렇죠? 근데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지. 대신 대출도 함께 인수했죠. 집에 있어. 4억 원. 합리에 뭐라고 해요? 에이, 1억 원이네. 1억 원 이익 봤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증자에게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라고 4억 원을 결국에는 이제 차감을 해주는 거죠. 5억 원 중에서 채무를 빼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셨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가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예요. 우리가 야 대신 대출도 함께 인수해. 저 집, 이 집에 있는 집에 담보된 채무여야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신용대출 함께 가져가. 이 집에 담보된 게 아니죠? 신용대출 대신 내 신용대출 함께 인수해. 이거 공제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다른 재산에 담보된 것까지 하게 되면 과세 행정이 너무나 이제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과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가공채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하도록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7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배우자 간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라면 얘 만약 아버지래. 잘해요. 이렇게 증여한 경우라면 이 4억 원을 우선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추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납세자 입장에서 무서워해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우리 막 서류 같은 거 왜요? 인정받으려고.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요? 납세자한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이렇게 야 이거 실제로 진짜 뭐 배우자가 하지만 뭐 아빠랑 뭐 저간의 이제 관계지만요. 제가 진짜 이거에 따라서 입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된다. 여러분들 증여재산 가산액입니다. 증여세는요. 상속세랑 똑같이 10년 이내 상속세랑 똑같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거 가산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봐볼까요? 홍길동이 10억 원을 한 번에 증여받았어요. 산출세액 2억 4천이다. 이몽룡이 짱구 굴립니다. 또 야 이제 10억 원을 10억 원을 10억 원을 두 번 분할증여하자. 10억 원을 두 번 분할증여하자. 이렇게 고쳐주세요. 10억 원을 두 번 분할증여하자. 1차 증여가 4억 원. 2차 증여가 6억 원이다. 이건 지금 다 잘못됐네. 잠시만요. 우선 이거 이제 패스하시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거 식 같은 건 보지 마세요.
식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얘는 하루 차이로 분할 증여합니다. 분할 증여하면 누진세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액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세액이 줄어든다. 5억 원으로 갑시다. 5억 원으로 갑니다. 5억 원으로. 고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5억 원으로 고쳤어요. 5억 원으로. 한 번에 증여받으니까 2억 4천 나왔고요. 5억 원으로 증여하니까 1억 8천이 나왔어요. 5억 원으로 두 번 하니까 얘가 7월 1일 날, 7월 2일 날 증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세율의 적용 구간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사전증여 재산이랑 똑같아. 상속세랑. 해당 증여 10년 이내에 해당 증여가 여기서 뭐죠? 2차 증여죠. 2차 증여.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합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합산한다. 근데 여기서 동일인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여러분들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누군가요?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존속. 증여자가 아빠라면 누구? 엄마. 증여자가 엄마라면 아빠. 그러니까 10년 이내 엄마한테 증여받았다면 10년 이내 엄마한테 증여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빠한테 증여받은 것도 합산한다라는 거죠. 왜요?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2차 증여 시 과세가액이 2차 증여에 해당 과세가액이 5억 원 더하기 증여재산 가산액 얼마죠? 이 1억 원 이거죠. 1차에 5억 원 더한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 원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30% 빼기 6천만 원 하면은 2억 4천이 나오죠. 똑같아졌죠? 야, 너 2억 4천 내!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납세자가 이몽룡이가 아이, 저희 조사관님, 저 1차 때 7천만 원 냈어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납부세액 공제에 7천만 원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사전증여 재산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따라서 해당 증여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합산하고 빼준다. 잠시만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동일인이라고 하고 상속 증여 대상이 이런 경우에만 지금 동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동일이네요. 이 경우에만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엄마든 아빠든 다 그냥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인. 근데 상속은 아예 다르죠? 상속은 다르다. 상속은 엄마랑 아빠가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증여받을 당시에 수증자 입장에서 직계 존속이 엄마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다. 엄마다. 그러면 아빠, 엄마는 동일인으로 봐서 합산하는 겁니다. 이 신고서를 꾸밀 때요. 여러분들. 이 신고서를 꾸밀 때 말하는 거죠. 여기에 막 예를 들어 오늘 엄마가 1억 원을 줬어요. 그럼 여기다 1억 원을 써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2억 원을 10년 내에 줬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아빠가 줬다 2억 원 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2억 원 냈을 때 세금을 냈을 거잖아요. 그럼 이따가 기납부세액을 쓰는 거죠.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죠. 당연히 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증여재산 가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여세는요. 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증자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받을 때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 증여세 비과세가 있었죠. 뭐 국가가 나한테 줄 때, 국가가 예를 들어 나한테 준다? 그럴 때는 뭐 비과세로 빠지는 거고, 예를 들어 치료비로 줬다? 그럼 비과세로 빠지는 겁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수증자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서 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만 빼고 비과세가 될 때 빼고.
이해되시나요? 네, 합산배제 증여재산입니다. 합산배제 증여재산. 우리가 증여재산가액이 있죠.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재산가액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세 제외재산, 비과세 불상액 빼고 채무 빼주고 증여재산 가산액 더해준다고 했죠. 해당 증여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이라면 더해준다. 근데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제외합니다. 합산배제 증여재산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일반 증여는 아니다. 일반 증여는 아니에요. 부동산 증여, 뭐 주식 증여, 뭐 현금 증여, 예금 증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부분이 재산 취득 후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다. 그리고 증여 의제 3가지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이라이트 증여세 과세가액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를 뺍니다. 증여재산 공제 재밌어요. 제가요 우리 가족들이랑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외삼촌이 저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이제 오랫동안 공부한 거 아시니까 야 윤씨가 그 증여세 말이다. 내가 네 숙모한테 주면 6억 원 증여세 안 낸다. 맞지? 아시고 계세요 일부에? 아시고 계세요? 배우자한테 주면 외삼촌이니까 숙모한테 주면 야 내가 네 숙모한테 주면은 6억 원은 증여세 과세 안 된다. 맞지? 알고 계셔.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준영이라는 애가 사촌 동생이거든요. 야 내가 준영이한테 증여하면 5천만 원 과세 안 된다. 그치? 알고 계세요. 아들한테 주면 5천만 원 과세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식인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상식 이상으로 한번 배워보자고요. 이게 10년 동안만 징여받을 수 있어. 징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거주자들 같은 경우는요. 4가지의 쿠폰이 있어요. 징여받을 때. 배우자 쿠폰,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쿠폰이다. 야, 너 10년 동안 배우자한테 징여받으면 징여세 안 내. 대신 얼마? 6억 원. 야, 너 10년 동안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징여받으면은 징여세 안 내. 얼마? 5천만 원. 야, 너 10년 동안 너 아들, 딸들한테 징여받으면 징여세 과세 안 돼. 5천만 원. 야, 너 10년 동안 뭐 며느리 사위 아니면은 너 뭐 형제 자매 간에 징여받으면 징여세 안 내. 1천만 원. 10년 동안만 쓸 수 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은 다시 리필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룹별입니다. 여러분들 그룹별이에요. 이거 한번 집중해 보시죠. 제가 그림을 한번 쭉 갖고 왔어. 배우자는 얼마라고요? 6억 원을 징여세 과세 안 된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리고요. 직계 존속. 우리가 이게 제일 많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받을 거.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다 직계 존속이에요, 우리.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10년 동안 5천만 원이에요. 개별로 아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5천만 원을 줬어. 그러면은 10년 동안 엄마 아빠한테 5천만 원 줘도 이거 다 과세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10년 동안 직계 존속 그룹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림 직계 존속 그룹이에요. 직계 비속 그룹이에요. 기타 친족 그룹이에요. 그리고 배우자 그룹이에요. 10년 동안 이 그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6억, 5천, 5천, 1천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뭐 현재까지 이제 뭐 일반 징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이후부터 지금 뭐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약간 조금 너무 그런 게 있죠. 지금 16년도 지금 한 10년 정도가 이제 흘렀는데 이때 막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조금 뭐 조정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답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여러분들 이게 신설됐어요. 2024년도에 신설됐죠. 그렇죠? 무조건 거주자만이어야 한다. 증여자는 누구다? 직계존속.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포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손자한테 야, 너 고생 많다. 너 뭐 애기 낳았다면서 결혼한다면서 1억 준다? 그러면 과세 안 됩니다. 과세 안 돼요. 징여 시기 2024년도 1월 1일 이후 징여받는 부부터 징여 조건 혼인 그리고 출산입니다. 출산 입양도 포함되고요. 혼인 같은 경우는 전후예요. 그래서 혼인은 총 4년이에요. 총 4년. 출산은 후 2년입니다. 후 2년. 출산 입양은 후 2년입니다. 후 2년. 그래서 총 2년이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 이제 말하는 게 3억 원까지는 징여세 안 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신랑, 신부. 이 사람들의 직계 존속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일반 징여재산 공제 우리 있죠? 아까 6억 5천, 5천, 1천만 원 일반으로 5천을 줍니다. 그리고 혼인으로 1억을 줍니다. 한 사람당 뭐죠? 신랑한테 받은 돈이 얼마죠? 신랑이 1억 5천 징여재산 공제죠? 그러면 신부도 마찬가지로 일반 5천 자기 엄마 아빠한테 혼인으로 1억이기 때문에 1억 5천 곱하기 2에서 3억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성인이 조부모로부터 5천만 원, 지금 잠깐 질문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채팅에 성인이 조부모로부터 5천만 원 받고 부모로부터 5천만 원 받으면 각 그룹별 한도되어서 징여세가 0원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이 조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럼 이때 이미 5천만 원을 다 썼어요. 0원이 되죠. 그리고 나서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다. 이때 징여재산 공제 못 씁니다. 왜요? 그룹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룹이 형광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하나의 징여자 그룹이에요. 징여자 그룹. 그래서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직계존속 그룹에서 한번 썼다면 엄마 아빠 거 다시 쓰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된다고? 10년 뒤에나 징여받을 때 5천만 원 다시 공제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세대생략 할증 과세하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취지만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칙상 상속이나 증여는 이렇게 1세대 1과세 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선을 넘어서 홍길동이 갑자기 손자한테 다이렉트로 쫙 쏴버렸어요. 그럼 세대가 생략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출세액에다가 30% 할증과세 합니다. 사실상 엄청 큰 세액이죠. 이거 대습상속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습상속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대습상속이에요. 이런 경우. 지금 왼손요. 다시 여러분 다시. 증여인이 손자에게 바로 세대생략 증여를 했다. 이런 경우라면 30% 할증과세 한다. 그리고 얘가 손자가 미성년자면서 20억 원 초과 증여를 받는다. 그럼 40% 할증과세 한다. 엄청난 세금입니다. 근데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보니까 왜 증여를 했냐? 장녀가 죽었대요. 장녀가 죽으면은 장녀의 상속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외손녀한테 갑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대습 상속인이거든요. 대습 상속인이 받는 경우라면은 세대생략이 아니다. 여러분들 세대생략이 아니죠. 왜요? 장녀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세대생략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준 거다.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과세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증여세는 과세하되 일반적인 증여세율로만 과세한다. 일반적인 증여세만 과세한다. 네,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대망의 재산평가입니다. 재산평가. 여러분들 원래 오늘 이제 3시 50분까지인데 저 4시까지만 할게요. 그래도 저한테 10분 좀 더 주세요. 제가 목소리 마지막 이제 목 갈 때까지 좀 하고 싶습니다. 재밌어요. 재산평가 한번 해보면 재밌습니다. 네. 네, 좋죠? 예.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나가셔도 돼요. 나가셔도 제가 이제 이거 담당자한테 말해서 좀 녹화를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뭐 4시 조금 넘으시더라도 예, 한번 해보시죠. 한번 열공항 하시죠. 재산평가의 중요성. 여러분들 재산의 이전 이제 한번 이제 집중하시죠.
재산은요. 재산의 이전은 무상 이전이 있고 유상 이전이 있어요. 근데 무상 이전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사망 등 여섯 가지. 사망,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 신탁, 뭐 수익자산 수취탁, 특별연골자에 대한 재산의 분여. 이거는 뭘로 과세를 했죠, 여러분들? 상속세로 과세를 하죠. 그 외에 무상 이전뿐만 아니라 시가와 대가 차이, 그리고 재산 가치 증가 시키는 것. 이건 우리 뭘로 든 거죠? 증여세로 과세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실무 여러분들 뭐 상속세, 증여세 책 같은 거, 뭐 저자들이 있는 거 막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다 상속 재산, 상속 증여, 재산 평가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나눠서 하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상속세랑 증여세랑요. 무상 이전입니다.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납세자가 신고를 하려고 해도 과세관청이 결정을 하려고 해도 지금 뭐가 됐습니까? 야, 어떤 금액으로 할 거야? 없다는 거죠. 무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증법 60조부터 66조까지는요. 재산평가를 뭘로 되어 있다?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재산평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금방 알려드릴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상이전, 여러분들 유상이전이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면 유상이전은 우리가 양도세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양도세는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평가가 필요 안 할 것 같아. 근데 필요해. 어느 경우에? 얘네가 시가와 대가 차이, 부당행위 계산 부위, 특수관계인자끼리 뭐 일부러 얍실하게 좀 작게 뭐 그거 한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 부당행위 계산 부위 나거든요. 그때 시가와 대가 차이를 봐요. 이때 갖고 와서 쓰는 시가가 상증법상 재산평가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법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도 고수가 되려면 재산평가를 알아야 돼요. 재산평가입니다. 평가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찍는 것만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읽지 마시고 제가 체크한 부분 동그라미 1번, 2번, 3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재산평가입니다. 이 법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평가 기준이래요. 현재 시가에 따른다. 이미 정답이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답이 보여졌어요. 뭘로 한다고? 시가에 따른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물티슈 드려요. 증여잖아요. 이거 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아파트 하나 증여 드려요. 아파트에 대한 시가 아세요? 시가는 사실상 우리가 규정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가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그게 1,000원이야, 1,100원이야, 1,200원이야, 뭐 1억이야, 1억 1,000만 원이야?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바로 평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망도 한번 보시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 야, 우리가 이 이항에 따라서 시가를 한번 산정해 보자. 뭐 평가 기간 내에 뭐 매매 등 가액이라든지 뭐 팔리거나 수용되거나 감정이 있거나 이런 거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그래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간다는 거죠.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평가가액, 그리고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평가가액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평가의 원칙을 조금 이따가 이제 할 건데
그걸 알기 전에 용어의 정의 먼저 보고 가시죠. 평가 기준일입니다. 여러분들 평가 기준일 아시죠? 그렇죠?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그 현재입니다. 두 번째, 해당 재산은 그리고 동일 유사 재산이에요. 해당 재산은 뭐냐면 상속 증여가 이루어지는 그 재산. 예를 들어서 타워팰리스 101동 101호를 증여받았어. 그러면 해당 재산은 타워팰리스 101동 101호다. 왜? 해당이니까.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은 뭘까요? 101동 102호, 103호, 104호, 105, 106호를 우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평가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평가 기간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실. 평가 기간은 뭐냐면 평가 기준일 예를 들어 상속이라면 전 6개월 그리고 증여한 그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2024년도 8월 15일이래요. 여러분들 후 6개월 딱 구하라고 했을 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죠. 왜요?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6개월 빼기 6월을 먼저 해줘요. 그러면 2024년 2월 15일이 나왔지. 플러스 1년을 해주면 바로 후 6개월이 나옵니다. 팁이에요, 팁. 그리고 후 6개월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 3개월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 이후랑 전후랑 다릅니다. 이전 여러분들 야 3명 이상 집합해. 그러면 3명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3명이 포함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가 붙으면 뭐냐면 초일이 산입됩니다. 2가 안 붙으면 초일이 산입되지 않아요. 지금 평가기간 같은 경우는 전후 6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일이 산입되지 않아서 그냥 플러스 6 빼기 6 하면 바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초일이 산입되지 않는다. 근데 초일이 산입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 6월은 어떻게 될까요? 초일이 산입되기 때문에 빼기 6개월라서 2월 15일 플러스 1을 해줘야지 2014년도 2월 16일이 이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초일이 산입돼서. 이거 이제 팁입니다. 팁. 예,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산야주시 같은 경우는 이전 이후 2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일이 산입됐다는 걸 아시면 돼요. 초일이 산입됐다. 그리고 평가 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 결정 기한.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가 법정 결정 기한인데 여러분들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준일 전 2년부터 평가 기간인 경과로부터 법정 결정 기한이다. 평가 기간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때가 평가 기간이. 평가 기간 전후 6개월. 전 6개월부터. 그럼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전 2년 2024년도 8월 15일이니까 빼기 2년 해주면은 2022년도 8월 15일이 나오죠. 전 2년 그리고 법정 결정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2월 28일이 신고 기한이에요. 이때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법정 결정 기한이다. 따라서 제가 보라색으로 형광펜 칠하는 부분. 지금 여기가요. 바로 평가 기준 전 2년부터 법정 결정 기한을 말합니다. 지금 용어의 정의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용어의 정의 매매 등 가액입니다. 매매 등 가액은 매매 등이죠. 등. 매매, 수용, 경매, 공매, 감정가액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매매 등의 가액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여섯 번째 평가심의위원회 국세청이랑 지방청에는요 뭐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심의를 한다 뭐 시가 관련해서 심의를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평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재직자들 설명할 때도 똑같이 이걸로 설명해요. 똑같이 이걸로 설명하고 재직자들도 어려워해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신규 5년 미만 우리 재직자분들 이제 강의를 했는데 어려워했지만 결국에는 다 가져갔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재산평가. 우리가 결국 상속, 재산가액, 증여, 재산가액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까지 뭐가 상속세 대상이다, 뭐 증여세 대상이다 이런 거 막 얘기했잖아. 근데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따가 숫자를 기입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아무리 상속세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뭐 비과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면 뭐하냐? 숫자를 기입할지 모르는데.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숫자를 기입하는 겁니다. 재산평가입니다. 재산평가는 시가하고 저당권 등 채권의 등의 합계액과 큰 금액으로 합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우선 패스하시고 우선 시가랑 저당권 등 채권액 등의 합계액으로 큰 금액으로 하는데 시가에 대해서 한번 구하도록 할게요. 시가는 아까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떤 순서로 한다고요? 아래 순서에 따라서 시가에 포함한다. 1순위 평가 기간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가액입니다. 여러분들 평가 기간 배웠죠? 상속 같은 경우 전 6개월, 후 6개월이에요. 후 6개월인데 이때 평가 기간 내에요. 타워팰리스 101동 101호를 내가 증여를 받아 상속을 받았어. 그럼 상속을 받았으면 그때 타워팰리스의 매매 가액이 있다. 감정 가액이 있다. 이 안에 매매 가액이 있다. 감정 가액이 있다. 그리고 뭐 공매 가액, 경매 가액 그런 게 있다면 이걸 뭘로 보겠다 우리 여러분들? 시가로 보겠다는 거예요. 101동 101호에 매매 등 가액이 있다면 바로 시가 그리고 끝.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상속받은 증여재산에 매매, 감정, 뭐 공매, 경매, 수용가액 없을 확률이 더 커요. 없을 확률이 좀 커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어주겠다? 전 2년부터 법정 결정 기한까지 매매 등가액이 빨간색 점에 이런데 매매 등가액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이거 시가로 봐줄게. 대신 뭐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바로 이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가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신다. 2번 좀 눌러주세요. 지금 뭐 카메라가 켜져 있지 않아서 눈동자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눈동자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눈동자를 못 봐요. 그리고 많이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2순위는 1순위가 없는 경우만요. 1순위가 있다고 하면요. 끝. 이거 시가. 그리고 끝. 저당권들 채권액만 비교하고 끝. 이해 그래 좀 되시죠? 아우 기뻐요. 기뻐요. 매우 기뻐요. 아 감사합니다. 2순위입니다. 그리고 3순위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전 6개월, 후 6개월, 전 2년, 그리고 법정 결정 기한까지의 해당 재산, 타워팰리스의 101동 101호 해당 내 상속받은 재산에 매매 등가액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일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가액까지 확대를 합니다. 이게 바로 3순위예요. 즉 101동,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3호, 204호, 205, 205호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해당 재산이 없다? 그러면 동일 유사 재산의 매매 등가액을 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평가 기준일로부터 이거는 메모해 놓으세요. 가장 가까운 날. 가까운 날이 시가가 됩니다. 가까운 날이 여러 개라면 가까운 날마저 여러 개다? 그러면 평균액으로 갑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질문 잘 해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 이제 설명 이제 못할 것 같았는데 질문해 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과세 표준을 신고했다. 우리가 이제 평가 기간이잖아요. 지금 이게 3순위는 평가 기간 이내예요. 전 6개월, 상속 개시 후 6개월.
근데 납세자가 이때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다면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 등가액이 인정되는 기간은 신고일까지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일유사 재산이요, 여러분들 누구 재산이에요? 납세자 재산이에요? 상속인 재산이에요? 상속인? 상속인 거예요? 상속인 거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신고일 전까지만 네가 야 어디 뭐 복동방 저희 뭐 중개사무소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 뭐 어디 팔렸어요? 물어보고 다닐 수 있죠. 하지만 신고를 했다면 신고일 이후까지 그러면 막 확인하고 다녀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신고일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매매 등가액,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 등가액. 그래서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동일 아파트의 경우 뭐 층수에 따른 로얄호 그거 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5%뭐 공동주택 가격 5% 안에 들어야 되고 공동주택 단지에 있어야 되고 전용 면적이 5%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게 다 시행 규칙에 다 있어요. 네. 4번. 평가 기준일 전 2년부터 법정 결정 기한까지의 해당 재산과 동일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능한데 전유, 후유, 그리고 2년, 그리고 법정 결정 기한. 지금 요게 지금 3순위에 없다고 했잖아요. 3순위에 없다. 3순위에도 없는 경우 4순위에는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부분 이때 동일유사 재산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시가로 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3번에 뭐라 돼 있었죠? 신고한 경우라면 이때 신고했으면 이때 안 해준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세청에서도 여기 지금 운영 안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안 해요. 따라서 여기만 됩니다. 4순위는. 여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보충적 평가에 기준시가로 간다. 기준시가로 간다. 근데 기준시가로 가는 경우라면 이게 이건 약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는 임대차 진행 계약 중이라면 임대료는 환산 금액이랑 또 비교를 한다. 왜 그럴까요? 기준시가는 시세의 지금 한 70% 정도로 육박하죠. 시세의 100%를 못 따라온다. 따라서 이게 만약 임대료 등 임대 중이다.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등이랑 비교를 해서 다시 보충적 평가 방법은 다시 5순위를 다시 정한다. 여러분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해서 나온 게 바로 시가입니다. 이 시가를 최종적으로 뭐랑 비교하냐면 저당권 등 채권액 등의 합계액이랑 비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가에 대해서 시가가 존재해도 무조건 평균액으로 하는 종류가 있어요. 바로 상장주식이랑 가상자산입니다. 이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 하나 그려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게 평가기간이에요. 징여라고 예를 들어 징여라고 봅시다. 아니면 상속이라고 봐도 돼요. 평가기간에 해당 재산 101동 101호의 매매 등가액이 있다면 시가로 인정된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재산의 평가기간에 매매 등가액이 없다. 그럼 여기 전 2년부터 6개월까지 그리고 법정 결정 기한까지 연도색으로 칠한 부분 이게 바로 2순위예요. 2순위도 없다? 그러면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 등가액. 지금 여기 신고를 했죠? 신고를 했으니까 신고일 전에 3순위예요. 신고일 이후부터 평가기간 후까지는 여기 평가기간 마지막까지는 여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순위 동일유사 재산 같은 경우는 전 2년부터 전 6개월까지만 된다. 4순위까지 없다 그러면 해당 재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이 보충적 평가액은 임대료 등 환산액이랑 또 비교를 한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최종 산정된 시가다. 이게 저당권 등 채권액 등의 합계액과 비교한다. 여러분들 저당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당권 등 채권액 등의 합계액 알려드릴게요. 이게 만일 이게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 아까 101동 101호 였잖아요. 101호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시가를 구했어. 감정이 있대. 시가가 30억 원이 나왔어요. 30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여기에 은행이 지금 대출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당을 잡아서. 은행 대출 기금이 얼마다? 40억 원이다. 그러면 은행은 이 타워팰리스를 얼마짜리로 본 거죠, 여러분들? 은행은 이 타워팰리스를 얼마짜리로 지금 평가를 한 거예요. 40억 원으로 평가를 해줘서 최소 40억 원으로 평가를 해줘서
돈을 줬다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교하는 게 이 저당권 등 채권의 거 합계액입니다. 40억 원이라는 거죠. 아무리 최종 산정된 시가가 30억 원이라고 할지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요다가 근저당을 일으켰어. 근데 그 채권액이 40억 원이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재산의 평가액은 얼마라는 거죠? 40억 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당권 등 채권액 등의 합계액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